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606페이지 13장 전기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설비는 과거에는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는 6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다가 18회 시험 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시기호가 나오는 바람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전기설비는 먼저 제1절 전기설비의 개요 부분. 자, 개요 부분은 별도로 시험 내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종합문제의 지문 정도 언급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고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전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전압에는 저압과 우리가 고압, 특별고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압이 저압이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쓰고 있는 게 220볼트지, 수용가에서 쓰고 있는 게 220볼트지죠. 그렇기 때문에 220볼트지는 저압이죠. 그래서 보통 기준이 직류는 750볼트 이하, 교류는 600볼트 이하를 저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09페이지 보시면 자, 역률 개념이 나옵니다. 역률. 자, 보통 직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류 전류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역률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역률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입니다. 과거에서 과거의 보통 주택이나 이런 데 소형 건물에서는 각 이런 형광등이나 모터마다 각각 콘덴서라는 부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내부에도 조그맣단 이렇게 부품이 있습니다. 새까맣게 회로에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덴서를 설치했는데 최근 이런 대형 건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압용 콘덴서인 진상용 콘덴서로 일괄 개선해서 공급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변전실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대마다 기기마다 각각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 장치가 콘덴서라는 점 기억을 해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절 강전설비. 보통 건축 전기 설비에서 이 강전설비하고 약전설비를 구분하는 것은 60볼트지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있는 것은 건축 전기 설비입니다. 일반 전기 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전기 설비가 아니라 건축 전기 설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페이지 611페이지 이 간선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시험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보통 이 간선 부분이 나왔는데 간선의 설계 순서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간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도록 하면 보통 배전반이 있습니다. 전기를 분배하는 배전반이 있고 각 층에 분전반 패널보드가 몇 개씩 설치가 돼요. 크면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하나 설치되는 거고 분전반 패널보드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까지 배선을 따게 되는데 이때 이 분기개폐기까지 이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이라고 하고 그러면 쉽게 서울의 도로망도 주간선도로 있죠. 주공급도로. 그와 같이 이 간선이고 다시 분전반에서 무엇이 나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전등이 있을 수도 있고 콘센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이 나가는데 이것을 전선을 분기회로라고 칭하는 겁니다. 분기회로. 그러면 이 분전반에 분기회로의 분기개폐기가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분기 개폐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최근에 분기 개폐기는 노 퓨저 브레이크에서 NFB라고 하죠. NFB 차단기가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간선을 어떻게 설계하는 그래서 근데 순서는 보통 한 번 내면 거의 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순서를 반복해서 낸 것은 조명 설계 순서가 유일하게 반복해서 출제를 했고요. 다른 것은 순서는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선에서는 거기 보면 나뭇가지 수지상식과 병행식, 병용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뭇가지 방식하고 병행식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해서 간단히 해 두시고요. 나뭇가지 방식, 이거하고 평행식을 간단히 구분해서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배전반에서 이 그림과 같이 간선을 각 하나씩 다 빼주면 그것은 평행식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식이 간선이 한 가닥밖에 안 나가는 게 나뭇가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식은 그래서 이 간선이 하나밖에 안 나게 시설비는 비용적인 측면은 시설비는 얘가 싸고 평행식이 시설비가 비싸질 수 전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가 시설비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방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의 범위가 얘가 넓을 수밖에 없죠. 사고의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좁습니다. 범위가 좁고요.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으니까 사고의 범위가 좁은 것이 평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적합하고요. 소규모 건물이나 아니면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적당도가 있고 전동기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이고 근데 이 대규모 건축물은 이 평행식으로 가게 됩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이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 방식은 특히 말단 분전반의 전하 강화 현상이 큽니다. 전하 강화가 크게 발생합니다. 자, 큽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간선마다 전하 강화가 일정합니다. 이 평행식은 각 간선의 전하 강화가 일정해요. 전하 강화가 일정합니다. 각 간선마다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 강화라는 것은 전원 전압이 전격 전압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전하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하 강화 현상이 생기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옛날에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옛날 우리가 전력이 부족할 때 110V 있을 때 기억하시면 그때 간혹 가다가 뭐 이런 게 전기 다림이 이런 걸 사용하면 막 전등이 어두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백열등은 전하 강화가 생기면 어두워져요. 그런데 형광등은 전하 강화가 돼서 전압이 떨어지면요 발광을 안 합니다. 빛을 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평행식은 전하 강화가 보통 일정합니다. 그리고 전하 강화가 많이 되면 전력 소비가 커져서 쓸데없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통 110V보다는 220V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럼 110V에서 220V로 바뀌면서 저는 그 당시 딱 전기세를 딱 봤거든요. 그때 딱 교체해주고 나서 전기세가 확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력 소비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간략히 비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간선의 설계 순서가 61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간선의 설계 순서는 어떤 간선에 걸리는 부하량을, 그래서 하나의 간선에 그러면 분전반이 있을 때 거기 부하량을 다 산출하는 거, 부하 용량을 산출합니다. 부하 용량은 뭐 여러분이 지금 쓰는 뭐 예를 들어서 TV 켠다, 전동기 돌린다, 에어컨 돌린다 이런 거 다 산정하는 게 부하 용량 산출이죠. 그리고 전기 방식, 배선 방식을 결정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상 3선식을 쓰든 삼상 4선식을 쓰든 그걸 결정하고 나서 배선 방법 결정하고 그리고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이거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하 용량 산출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선 방식은, 자, 이 배선 방식, 전기 방식은 배선 방식, 이 전기 방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한번 딱 출제가 되었습니다. 삼상 4선식에서 출제했나. 배선 방식은 뭐 세 가지가 있죠. 전류가 단상 교류 전류가 있고 삼상 교류 전류가 있죠. 그래서 단상에는 2선식하고 3선식이 있고요. 삼상식은 3선식과 4선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안 쓰고 있는 게 이거죠. 단상 3선식 개념은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110볼테지 전류가 못 쓰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현재 없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이 쓰는 게 삼상 4선식을 쓰고 있습니다. 삼상 4선식. 그래서 빌딩과 같은 대규모 건물의 패널보드 분전반을 열어보면 여위에 주차단기, 주개폐기가 있어요. 주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선이, 네 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크게 해서 네 선이, 이렇게 선이 4개 있는데 여기 색깔이 보통 여러분들 뭐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도 있고, 그래서 흑색이 있고요. 흑색선, 검정색을 흑색이라고 합니다. 흑색이 있고, 적색이 있고, 청색선이 있습니다. 청색선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백색선이 있습니다. 뭐 백색이나 회색으로 나타내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백색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내지 회색인데 보통 백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백색이 중성선입니다. 얘가 중성선이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기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백색 또는 회색을 찾는 거. 그래서 이때 이제 전기를 가져갈 때 이겁니다. 항상 220볼테지를 딸 때는 이렇게 떼야 됩니다. 자, 이 중성선, 자, 백색선하고 이렇게 따 나가야 돼요. 이러면 220볼테지가 나가요. 항상 백색선하고 이렇게 따야 돼. 백색 다른 색깔 따면 220볼테지가 나가요. 백색선하고 딸 때는. 그런데 다른 색깔 선깔이 두 개를 이렇게 따면 380볼테지가 나갑니다. 이렇게 따지면 다른 선하고 딸 때, 이럴 때는 380볼테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큰 동력 돌릴 때 이럴 때는 380볼테지를 쓰거든요. 그러면 주의할 것이 백색선하고 같이 뽑으면 안 되고 다른 선끼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지 이제 선은 보통 녹색으로 나타납니다. 접지할 때는 녹색선 됩니다. 간략히 보시고, 그 다음에 배선 재료는 끝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분전반 패널보드. 자, 이 분전반 패널보드는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분전반은 설치 목적은 뭐 전기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전반 패널보드죠. 그래서 안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했죠. 뭐 누전 차단기는 차단기를 설치해서 어떤 이상이 생기면 차단기가 내려가도록 했죠. 그래서 기구가 이상이 생기면 안 되죠. 비싼 기구. 그래서 이걸 보통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분전반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부하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전기가 덜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하의 중심에 놓여져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전반 용량, 여기서 이제 분전반의 용량, 붕괴로의 길이, 전선 길이죠. 붕괴로 길이는. 그래서 붕괴로 길이는, 전선 길이는 30m 이하로 해야 됩니다. 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럼 저항이 생기면 전선에 열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 심하면 이제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하나의 멀티탭이나 이런 데다가 막 엄청나게 꽂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선이 열나면요, 그 가부가 걸리고 저항이 세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선은 굵은 걸 써주면서 이 배선길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단면적이 커지면 우리가 저항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선은 굵은 걸 써주시고 단면적, 될 수 있으면 배선길이 길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붕괴로의 길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0m 이하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붕괴로 구성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될 수 있으나 같은 회로는 이렇게 묶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석기가 있는 장소의 아웃렛은 이 석기가 있는 장소, 석기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저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여기입니다. 에어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집에 에어컨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회로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은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보통 정발기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생겨가 나가요. 그럴 때 호수레가 밖으로 빨아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석기가 있는 장소의 아웃렛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등하고 콘센트도 원칙은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은 전등하고 콘센트 다 헤아려봤자 몇 개 안 됩니다. 그때는 같은 회로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그 변전 설비. 자, 변전 설비는 이것이 변전 설비입니다. 우리가 고전압의 전류를 갖다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전부 다 발전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용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합을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 전류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전압 전류로 바꿔주는 것이 다운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변전 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변전 설비의 설계 순서적인 측면에서 변전 설비의 이 설계 순서,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부하 설비의 용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하는 거예요. 용량 산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여러분들이 부하를 다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하 용량 산출을 들어가는데, 그러면 전등 몇 개, 예를 들어서 다리미가 얼마 쓰고 드라이기 얼마고 이런 걸 다 산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에다가 부하 밀도를 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에다가 부하 밀도를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연면적 곱하기 부하 밀도를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아직은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 설비 용량만큼 변압기 용량을 결정하면 용량이 너무나 커져요. 그래서 부하 설비의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식을 써드리지 않습니다. 자, 작년에는 식이 이 수용률 이런 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수용률하고
부등률하고 부하율 이것을 고려해서 부하율을 고려해서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대 수용 전력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자, 이 최대 수용 그래서 최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 이것은 계산 문제가 2번 나왔어요. 이것은 2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6회하고 7회 때 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률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미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대 수용가에서 사용한 전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불 다 켜고요. 동시에 다리미 다 돌리고 동시에 헤어드라이기 쓰고요. 밥솥 돌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다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서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변압기 용량 결정을 우리가 변압기 용량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가 바로 수변전 설비죠. 수변전 설비 용량 결정 들어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순서는 나오진 않았고 혹시나 해서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순서. 그리고 계산과 관련된 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이 부분 자, 작년엔 수용률이 혹시나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수용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용률을 구하세요. 수용률을 주어져 가지고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는 게 6, 7회 때 나왔어요. 이때는 무조건 곱하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수용률이라는 것은 사실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율이죠. 뭐.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율이 수용률이죠.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을 이거죠. 부하설비의 용량으로 백분율 한 거 이것이 수용률이거든요. 수용률. 그래서 시가 안 외워도 돼요. 수용률을 구하라 나왔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큰 수치를 분모에 두고 작은 수치를 위에 두고 백분율 하시면 됩니다. 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혹시 수용률을 구하라, 퍼센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났다. 답이 퍼센트더라. 쉽게 접근해야 합니다. 퍼센트가 주어지면 식을 못 외워서 못 계산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계산 문제 유형이 될 수 있는 거. 자, 올해는 자 이겁니다. 이걸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다. 부하설비 용량. 아니면 수용률. 이걸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이 적어요. 부하설비 용량이 큽니다. 부하설비 용량이 클 수밖에 없는데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게 최대 수용 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커요. 그래서 큰 수치를 분모해 놓고 작은 수치를 분자해 놓고 백분율하면 그게 수용률 계산식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전실 면적 구하는 거. 변전실. 자, 이 변전실 면적 구하는 거. 변전실 면적은 3.3루트 전기 설비 용량을 3.3루트 하면 되죠.
전기 설비의 용량을 자, 이 3.3루트에서 변전실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전실의 면적은 3.3루트면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실 때 이렇게 하죠. 계산기 두드리는 방법은 일반 공항 계산기 아니고 일반 계산기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먼저 전기 설비의 용량을 먼저 두드리시고 다음에 루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곱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3.3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표시를 누르면 변전실 면적 계산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략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전설비 용량에서 일반 건축물의 부하 밀도를 이렇게 주어져서 혹시 계산한 문제가 부하설비 용량을 구하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평당 부하 밀도입니다. 평당 부하 밀도. 그러면 연면적이 주어지면 나중에 3.3으로 나누어주면 돼요. 평당 부하 밀도니까. 그러면 전등만 쓸 경우 전등만 쓰면 평당 50W의 부하 밀도가 걸린다. 이거는 면적이 아니면 평이다. 한 평당이다. 한 평당 3.3제곱미터니까 나중에 이런 전등을 사용한다. 전등하고 동력만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걸 곱해서 3.3으로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등하고 동력 두 가지를 우리가 사용한다. 이 두 가지만 썼다. 그러면 평당 100W 정도의 우리가 부하 밀도가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정관 냉방은 다 했다는 거예요. 냉방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관 냉방은. 정관 냉방 전등도 켜고 동력도 돌리고 냉방도 하는 거. 이것이 정관 냉방입니다. 이때는 300에서 400W 평당 부하 밀도가 걸리더라 이겁니다. 이거는 평당 부하 밀도입니다. 그럼 연면적이 주어져서 정관 냉방을 할 때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면 1000제곱미터 그러면 정관 냉방을 했을 때다. 그럼 이걸 곱해줘요. 300에서 400W를 해줘가지고 평당 기준이니까 평이니까 이건 제곱미터니까 나중에 이것을 해서 나누기 평이게 되니까 나누기 3.3을 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부하설비 용량이.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부하 밀도를 주어지면 그대로 곱해 주셔서 산정하시면 돼요. 부하는. 그런데 만약에 정관 냉방이다. 어느 건물에 이렇게나 아니면 전등과 동력만 사용할 경우 부하설비 용량.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수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그래서 전등만 쓸 때는 50W, 전등하고 동력을 100W.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서 변압기가 자주 터진 이유가 이겁니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옛날에 지어졌잖아요. 그럼 옛날에 지어질 때는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 에어컨은 범위에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라고 해서 에어컨 안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빵빵 밤에 터진 이유가 바로 이 에어컨 돌려서 터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괜찮아. 일반 고양시나 이런 데서 터지니까 변전실에 거기 변압기 쪽에 고양이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따뜻하니까 이 가부하 걸리면 부하를 쓰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 변압기 쪽이. 그러니까 거기 개가 들어가서 합선돼가요. 이 변압기 터지는 경우 있죠. 최근에는 그때 많이 사고 나고 있고요.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617페이지 거기 이제 식 세 가지 나오는데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요거 나오죠. 그래서 혹시 나중에 2차를 준비할 때 3번의 부하율을 한번 알아두세요.
원래 이상의 느낌이 제가 이 분야는 거의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2차 시험에 그때 나올 때도 요 부분 하락했거든요. 우리 시험이 이제 앞전 18회 때 냈고요.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그걸 이제 연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넘겨서 보면 차단기 이런 건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차단기, 각종 차단기가 나오죠. 가부하가 걸렸을 해롤 차단 시기는 이 차단기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 아파트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다 저압 차단기죠. 저압 차단기의 개념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저압 차단기가 저압 차단기가 아파트 여러분들 저기 들었습니다. 분전반 안에 들었습니다. 그럼 저압 차단기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가 이 저압 차단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회로가 나가죠. 이 전등키는 전등 회로가 나가고요. 콘센트 회로 나가고 분기 회로가 나가면 그 차단기에 각각 있죠. 그래서 이런 배선용 차단기하고 배선용 차단기 이런 것들이 바로 저압 차단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저압 차단기를 쓰고 있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치 이런 거 다 출제됐습니다. 감심이 제어. 감심이 제어는 혹시나 한 번 정도 더 봅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운전 표시하고 정지 표시를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운전 표시가 적색 램프입니다. 전기에서 운전은 적색입니다. 쉽게 우리가 자동차 칼을 몰 때 적색 등이면 정지해야 되죠. 근데 반대이기 때문에 시험을 자주 냅니다. 그리고 정지 표시가 여기는 녹색입니다. 녹색 램프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예비 전원 설비. 보통 예비 전원 설비는 비상시 보통 한전 전원이 거의 차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비 전원을 필요한 것들이 많죠.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유도등이라든지 또는 비상용 엘리베이터라든지 소방펌프 가동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예비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전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나오게 되면 예비 전원에 대해 갖춰야 될 조건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비 전원의 갖출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갖춰야 할 조건.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 그래서 이 축전지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축전지는 정전 후 충전하지 않고 이 축전지는 30분이죠. 그래서 충전하지 않고 30분입니다. 30분 이상 방전해 주면 되고 근데 자가 발전 설비. 이 자가 발전 설비는 보통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입니다.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공급해 주면 돼요. 그런데 병용이야. 축전지하고 자가 발전 설비가 이 두 가지가 병용일 때. 병용일 때 축전지하고 자가 발전 설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전지는 충전함 없이 20분이 되죠. 20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는 초가 바뀌죠. 10초 이내에 가동하는 게 아니고 45초 이내에 가동하고 가동시간이 그리고 30분 됩니다. 그래서 자가 발전 설비는 초가 바뀌고요. 축전지는 분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 설비가 아파트에서 한 번씩 가동을 합니다.
엄청난 소음 진동이 생깁니다. 탱크 서너 대의 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자가발전 설비가. 그래서 이 자가발전 설비는 보통 수전 설비 용량의 대략 20% 전 50에서 20% 정도로 이 자가발전 설비 용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가발전 설비는 보통 이 변전 설비에 가깝게 우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럼 보통 변전 설비가 부하의 중심에 설계하거든요. 그거와 가까운 위치에 자가 발전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내화 구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음 방진 것이 되어야 됩니다. 소음 진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방음 방진 설비를 꼭 갖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 기초는 별도 기초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물의 기초하고 같이 쓰시면 이 진동이 전달돼서 건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초로 우리가 해준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전지는 뭐로 연축전지하고 알칼리 축전지인데 알칼리 축전지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축전지는 자 용량은 보통 80% 정도 자 되면 보통 다 된 걸로 우리가 보통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100%를 다 해가지고 다 없어졌다 일 때까지 앵꼬가 된다고 보시면 안 되고 보통 축전지는 80%가 되면 다 수명이 다 된 걸로 봐준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전동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접지공사. 이 접지공사가 뭐 딱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접지공사. 보통 전기 누설이 되면 나중에 감전사고나 화재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공사를 하게 되는데 뭐 우리 아파트하고 관련성이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3종 접지입니다. 그래서 3종 접지 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분전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배선공사 뭐에서 금속강공사라든지 금속강공사나 이런 가요전선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우리가 우리 집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하면 여기가 보통 제3종 접지 공사 들어가거든요. 제3종 접지 공사. 그리고 우리 아파트하고 멀어지면 제1종 접지 공사 형태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피레칭 같은 경우 이런 피레 설비는 제1종 접지로 갑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현재 이 접지공사까지 이 강전설비 파트를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배선공사가 나오죠. 이 배선공사 부분은 지금 현재 시험 부분이 이 부분이 현재 출제가 되고 있죠. 이 배선공사는 뭐 전체적으로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배선공사 부분은 4문제가 기출됐는데 그것이 4문제가 이겁니다. 경질 비닐강공사 한 번 냈고요. 금속강공사 한 번 냈고 가요전선강공사에서 2번 냈습니다. 종합 문제가 됐을 때는 거의 가요전선공사 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공사를 정확히 보시면 돼. 경질 비닐강공사하고 합성수지강공사라고도 하죠. 경질 비닐강공사, 금속강공사하고 금속강공사 그리고 가요전선강 플렉시블 컨듀이트 공사 가요전선강 공사하고 그리고 플로덕트 공사하고 이 4가지적인 측면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질 비닐과 합성 수지강 공사는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전선 배선한 것이 경질 비닐강 공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점이 많죠. 경질 비닐강 공사는 단점은 이겁니다. 자, 기계적 강도하고 열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격이나 이런 데 약하잖아요. 기계적 강도가 약하다는 거하고 이런 열에 약합니다. 하지만 열에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이런 금속관공사나 이런 관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간 내부에 전선에 접속점은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접속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금속관공사 이것이 콘크리트 매설 공사에 사용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매설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금속관공사입니다. 그래서 금속관 안에다가 배설을 했기 때문에 하재로부터도 안전하고 기계적 강도도 강하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선의 교체는 용이해요. 금속관공사가 이 전선의 교체는 용이합니다. 교체는 용이하다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금속관공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측면을 기억하시고 얘는 단점이 정설공사가 어렵습니다. 정설공사가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얘는 정설공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요전선관, 주릉간 내부에다가 가요전선관은 주릉간 내부에다 전선한 거죠. 그러면 보통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샤워기의 그 주릉간, 그 내부에다가 우리가 했다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굴곡용이하죠. 그 주릉간이 굴곡용이하고요. 그래서 이제 짧은 배선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일반 가요 전선관 공사가 사용된 건 이제 성강기. 자, 이 성강기, 자, 우리가 공사와 관련된데 이 가요 전선관 공사를 많이 씁니다. 성강기 배선이라든지 그래서 성강기 엘리베이터 배선 공사라든지 아니면 천장 은폐 공사라든지 아니면 전동기와 같은 이런 짧은 배선 쪽에 많이 씁니다. 짧은 배선 이런 데도 가요 전선관을 씁니다. 그런데 가요 전선관 공사의 단점은 이거는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돼요. 콘크리트의 매설은 안 됩니다. 가요 전선관은. 자, 그리고 플로우 덕트 공사. 플로우가 바닥이죠. 바닥에 덕트를 보내서 공사하는 게 플로우 덕트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플로우 덕트 공사는 대규모 사무실이나 백한전 같이 전선을 바닥에 닥트를 설치해서 전선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케이블선이나 이런 인터넷선 이런 것들 다 같이 전화선을 같이 보내서 바닥에서 이렇게 쉽게 꽂을 수 있도록 처리해 준 게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 덕트 공사는 주의하실 것이 이거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습기가 있는 장소는 사용을 못해요. 이 플로우 덕트 공사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628페이지 이 전멸기가 스위치죠. 스위치 거의 다 출제된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온 것이 거기 저것이 나왔었습니다. 3로 스위치하고 타임 스위치 이런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2번의 텀블러 스위치가 아파트의 실내 등 전멸하는 것이 바로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타임 스위치는 일정한 타임을 걸어놓은 거죠. 아파트 현관 출입구나 성강기 홀에 일정 시간 있다 자동으로 꺼지는 건 센서에서 켜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일정 시간 있다 꺼지는 타임을 걸어놓은 게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스위치가 자동 스위치죠. 외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그러면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꺼지는 이런 것이 오토매틱 스위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전기 설비의 개요 부분과 그 다음에 강전 설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약전 설비하고 방제 설비, 조명 설비 이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